음식점 갈 때마다 직원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닌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을 때 뭔 놈의 글씨가 이렇게 작냐 하면서 짜증을 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직접 손을 붙잡아가며 주문을 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저 역시 어르신분들이 저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실 때 헤매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점점 정보 관련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고객일 때만 이해를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고객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합격한 이상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전 경력이 화려하든 나이가 많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이번 영상은 시험을 치르신 분들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고, 그 중에서도 합격자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영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합격자가 아니더라도 예비 시험 준비생에게도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공인중개사 시험 가채점을 하고 본인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죠? 혹시 시험 합격하셨나요? 좋으신가요? 물론 시험 합격 자체가 엄청 기쁠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봤다고, 즉 10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공인중개사 삶이 펼쳐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서울, 인천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더니 최근에는 수원, 대전, 전국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엄청 떨어졌습니다. 작년 시험에 40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올해는 29만 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약 10만 명이 줄어든 거고, 비율로 따지면 약 25%나 줄어든 겁니다. 10년 동안 25% 감소한 것이 아니고 1년 만에 25% 감소한 거니까 진짜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인기가 그냥 땅에 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까지 머리를 싸매가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나요?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냥 부동산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겁니다.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것이고,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이 시험을 준비한 거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월 100만 원만 벌 수 있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이런 조건에 근무한다고 손 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실무, 즉 현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보다 먼저 공인중개사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느꼈던 중요한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검색 능력입니다. 정확히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는 능력이죠. 사실 이건 공인중개사 일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정보가 곧 돈인 시대에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본인의 신용도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맨날 잘못된 정보를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고객이 과연 찾아와서 의뢰 및 제안이 들어올까요? 모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 떠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구글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동영상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고자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정보 투성이고 가짜 뉴스가 도배가 되고 댓글에는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두 곳에서 검색을 해보고 고지곳대로 믿어버리거나 아니면 남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정보력의 신용도를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객관적 검증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무진장해야 합니다. 사실 제 영상도 팩트체크를 엄청 많이 해서 올리긴 합니다. 제 영상이 편집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영상 한 편 만드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대부분이 어떠한 정보를 담아서 송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내용들이 정말 맞는가 수십 번 팩트체크를 하고 내보냅니다. 괜히 잘못 알고 영상을 송출을 했다가 영상 박제돼 버리면 제 정보력의 신용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아닌 내용 같아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이번에 공인중개사에 합격한 수험생이고 나이가 40대이거나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해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겠죠. 근데 일을 하다가 괜한 잘못된 정보를 나이 어린 손님에게 말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오기에 바로 틀렸다는 소리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전용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에서 2.1%,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저리로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예전에는 대출 한도가
2억이 아니라 7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부터인가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되든 2억으로 한도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서울에는 비싼 집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7천만 원 한도로는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2억으로 올라갔기에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실상 이러한 정책 내용 변경은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기본 중의 기본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부동산 거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기에 가끔 중개인분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은, 또는 취득세 절세하는 방법은, 또는 대출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대출 가능한 조건이 있을까요? 또는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가 있는지 등등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물어보는 내용 수준이 완전히 쉬운 것은 아니어서 중개인분들이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은 제가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솔직히 전혀 모르므로, 아니 오히려 청년이라 잘 모르겠다고 짐작을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중개인분들은 제 질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숨기고자 하는 것을 솔직히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고 가정을 하고 손님이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저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돼서요. 근데 요즘 전세 사기도 있고 하니까 보증보험도 들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전세금 상한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즉 쉽게 말해 이 집은 얼마까지가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보험도 되는 집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참고로 여기는 KB 시세가 조회되는 오피스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아마 공시지가 곱하기 126% 이내라고 하신 분들이 많겠죠? 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뉴스를 통해 들으셨거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거면 제가 문제 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전세대출, 보증보험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전세가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는 투자금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임대인에겐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KB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떠한 부동산의 시세인데 전세대출 관련하여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 평균가, 두 번째 일반가, 세 번째 하위 평균가,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0%, 두 번째가 90%. 그럼 여기서 총 전세대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겠죠? 3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상위 평균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나, 상위 평균가 곱하기 90%두 번째, 일반가 곱하기 100%세 번째, 일반가 곱하기 90%네 번째, 하위 평균가 곱하기 100% 다섯 번째, 하위 평균가 곱하기 90%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당연히 상위 평균가 곱하기 100%가 전세 대출 금액이 가장 많이 나오므로 전세가를 높게 세팅할 수 있는 것이고, 하위 평균가 곱하기 90%가 가장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적음으로 전세가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찾아간 20곳의 부동산, 5곳의 은행 전부 모두 KB 시세가 뜨는 오피스텔의 전세대출 가능 조건은 KB 시세 하한가의 평균 곱하기 9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제가 내놓은 오피스텔 전세 매물의 전세가를 더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KB 시세 상한가, 일반가, 하한가 및 요율은 임대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임차인들은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들만 찾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면 아예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은행과 부동산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으로 그냥 KB 시세 하한가의 90% 이내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상 보증보험 가입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조건으로 그 계약이 신규건인지 갱신건인지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갱신건이어도 2024년 1월 1일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요율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의 수는 일괄 생략을 하고 그냥 KBC세 하한가 곱하기 90% 이내여야만 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매번 말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팩트체크를 무진장해야 하고 그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동산 사무소가 잘못해서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시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부동산 사무소 간판들을 보다 보면 대출 상담, 경매 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이라고 홍보를 해놓은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 앞에서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관련 부동산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서 저렇게 붙여놓은 경우를 워낙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지식이 없으면서 저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나 법은 항시 변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바로 낡은 정보가 되는데 이러한 최신 정보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무인기계 앞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 두 갈래로 의견이 나뉩니다. 첫 번째로 노인분들도 정보와 시대에 맞게 이러한 흐름에 무인기계 다루는 연습들을 해야 한다. 즉 잘 몰라도 해보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 그래도 정보 격차로 인해 뒤처지는 분들이 생기므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줘야 한다 라는 의견으로 보통 나뉩니다. 사실 노인, 중년, 청년 모두를 떠나서 노년층이어도 어떠한 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어떠한 사람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배우거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서 그냥 남이 떠먹여주길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고객일 때만 이해를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고객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절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보다 더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박살나는 자존심입니다. 중식당에 가게 되면 본인이 땡땡 호텔 주방장 출신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많고 어떤 일식집을 가게 되면 이번에도 역시 본인이 땡땡 호텔 출신 일식 주방장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식 역시 땡땡 호텔 한식 주방장 출신 및 관련 경력들이 나열된 음식점을 열어보았죠. 근데 이러한 식당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문 연지 3년도 안 돼서 문 닫는 경우를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20년간 경기가 호황이었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 침체가 계속돼도 지금도 손님이 미어터지는 식당들도 많습니다. 호텔 출신 주방장뿐만 아니라 나는 젊은 사장이라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음식점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분들 중에 지금까지 엘리트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남에게 모난 소리 안 듣고 항상 선택받은 삶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엘리트적인 삶 또는 여러분들이 대기업 출신 간부, 즉 부장, 임원 출신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차렸을 때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그냥 계급장 떼고 붙는 레알 야생 시장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대우해주는 것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입니다. 나이 어린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일상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손님들이 부동산 직원들에 대한 어투가 기본적으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손님으로 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깍듯하게 하셨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번에 합격한 30대, 40대, 50대, 60대 수험생이라면 여러분이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 나이 어린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업적을 고객들은 일절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차가운 하대 말투로 상처를 받는 멘탈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워라밸 없는 삶. 여러분이 회사 다니실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나요? 똥은 꼭 출근한 다음에 싸. 그래야 똥 싸면서 돈 받으니까. 솔직히 저는 회사원일 때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내 월급 루팡이 있다는 설문에 86.6%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월급 루팡은 일은 안 하고 월급만 타가는 직원들을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수치가 거짓이고 저는 무조건 100%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하면서 몰래 잠을 자거나 쉰 직장인들 무조건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조금만 틈이 나면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 웹서핑을 하면서 시간 때우는 직원들도 많죠. 그리고 점심시간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일보다 내 식사가 우선이죠. 사실 한국인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와 비례하여 월급 루팡도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그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월급 루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가 잘 받아서 성과급 받는다고 한들 그게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사실 턱없이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본인이 사장이 되면 또는 프리랜서로 변하게 되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일을 한 만큼 벌어가게 되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수익이 끊기기에 점심시간 크게 개의치 않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칼퇴근을 하던 나의 일상생활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는 더 이상 없어지고 밤 9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하는 만큼 벌어가기에 저녁 9시에 손님이 계약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이 움직여져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을 하려는 분과 사업을 하려는 분들로 나눠지는 거겠죠. 즉 본인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에 빨리 퇴근할 수도 있지만 실상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합격보다 중요한 사실 3가지를 알려드렸지만 이 3가지 사실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3가지를 잘 모르더라도 공인중개사 개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3가지를 잘 모르고 공인중개사 판에 뛰어든 분도 많기에 합격을 하고 실무에 뛰어들기에 앞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해보지 않으면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모를 수가 없죠. 이번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